2013년 7월 20일 오전 9시쯤 제주도 만장굴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청소 중이었던 공공근로자 60대 E씨는 정류장 의자 위에서 한 켤레의 신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화가 여기 왜 있어? 그리고 그냥 쓱 운동화를 보는데 운동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 누가 작은 동물 사체를 운동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버려놨나 보네. 아이씨. 그래서 그 신발을 그대로 들어다가 정류장 뒤쪽 풀밭에다가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씨는 그대로 돌아갔는데 이게 영 찜찜한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신발 하나를 던졌는데 그때 그 운동화 안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동물 사체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영 찜찜해. 그래서 오후 2시경에 다시 그 정류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 오른쪽 운동화 안에서 사람의 오른쪽 손목이 절단된 채 발견된 겁니다. 너무 놀란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손목을 확인했을 때 손목의 상태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피 자국조차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운동화에 담긴 손목의 주인은 지난 7월 12일 홀로 제주도에 왔다가 실종된 40대의 김여성. 그녀는 안타깝게도 실종이 아닌 제주도에 왔다가 살해된 거였습니다. 손목이 발견되고 3일 후인 23일 엽기적인 범행의 장본인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는 46살의 강성익. 강성익이 체포가 된 것도요,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광객이 강성익을 올레길에서 유사한 시간대에 봤어요 라고 진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이 강성익을 이미 동행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사건 현장으로 딱 갔는데 이때 강성익이 상당히 횡설수설하네. 딱 봐도 이상해. 그런데 이때까지는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래 못 잡아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풀어줬다 한들 그게 진짜 풀어준 거였겠습니까? 이상하니까 우선은 풀어주고 나서 강성익 뒤에 붙은 거예요. 미행. 그런데 보니까 이 강성익이 경찰서에 나온 후에 지인 차를 빌려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긴급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잡힌 겁니다. 처음에 강성익은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강성익의 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피가 나왔고요. CCTV와 목격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강성익. 모든 범행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강성익이 지목한 한 대나무 밭에서 김여인의 사체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시신이 주변 흙에 덮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부패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던 거예요. 시신은 상의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오른 손목이 없었고 오른 손목 이외에는 크게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위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을 더욱더 경악하게 만든 건 이 강성이 김여인을 살해하고 손목까지 절단한 뒤에 이 손목을 들고 근처 바닷가로 가서 이 손목을 씻었다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목만 딱 들고 바닷가로 가서 무슨 그릇 씻듯이 뽀득뽀득 피를 다 씻어냈다는 겁니다. 와, 그냥 막 이렇게 손목만. 이놈은요, 피해 여성 김여인을 살해하고 우선 시신을 대나무 밭 쪽으로 옮깁니다. 이때는 뭐 훼손한 게 없어요. 그냥 대나무 밭에 두고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다음날 다시 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또 옵니다. 그리고는 이때 시신을 흙으로 덮어요. 매장한 거예요. 매장만 하고 이때 다시 또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다시 매장한 김여인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또. 그리고 이때 매장한 흙을 파내서 손목을 잘라낸 거예요. 뭘로? 커터칼로. 그 후에 그 잘라낸 손목을 바닷물로 깨끗이 씻고 피해자의 운동화와 손목을 챙겨 7월 19일 밤 11시 12분경
1톤 화물차를 타고 만장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11분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당시 모습이에요. 돌아갈 때 이미 만장굴 버스 정류장에 손목을 두고 온 거죠. 만장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모습과 되돌아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손목을 유기한 장소는 시신이 있는 장소에서 꽤 먼 거리 1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손목을 버리고 간 걸까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경찰은 이놈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시신 일부를 훼손해 이곳에 유기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정작 피의자 강성익은 다른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시체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별 방법을 주소를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이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갖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체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별 방법을 주소를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이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갖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체를 돌려주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했는데 주소를 모르겠어서 손목만 그냥 거기에 버리고 간 거였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죄의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도 안 되는 변명하기에 급급해. 솔직히 절단된 시신의 일부를 유기한다는 건 범인 입장에서는 시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내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 고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등등 시신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이때 역시 정류장에 손목을 유기한 건 범인의 어떠한 메시지,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메시지의 상대는 경찰이었을 거예요. 피해자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 살인마 강성익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이놈은 왜 하필 많은 신체 부위 중 피해 여성의 손목을 절단했던 걸까? 전문가들은 실제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행동이 불쾌했던 거예요. 그냥 이놈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경찰에 신고를 못하지. 그냥 저거 그냥 잘라버려. 결국 손을 자름으로써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죽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를 토막을 내든지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태하에 놓여 있다. 온전하게 나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아니었을까. 실제로 경찰 또한 사건 당일 범인 강성익의 공격에 이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을 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다면서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고. 그러니까 막 신고한다면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하니까 이 불쾌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손목을 절단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의문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여성의 사체가 유기된 대나무 밭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피해 여성의 소지품들이 다 발견됐어요. 옷가지, 가방, 지갑 등등. 솔직히 가방 같은 곳에 손목을 넣었다면 손목이 아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그냥 묻혀지거나 사건이 좀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성익은 가방이나 이런 곳에 손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들어가지도 않는 신발에 손목을 넣었어요. 신발에 넣으면 손목이 보이는데 왜 신발을 선택했던 걸까? 실제로 신발과 손목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거기다가 강성익은 그 신발을 산속이나 이런 데 숨긴 것도 아니에요.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다 뒀단 말이에요. 이 심리는 또 뭘까요? 만약에 제가 범인이라면, 보통적이라면 수사에 혼선이고 나발이고 피해자의 물건이나 신체 부위 다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강성익 수사의 혼선이 아닌 자신의 살인 행각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손목을 전시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전시용, 과시용이다.
아니다. 과시용이었다면 굳이 신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위라든지 다른 소지품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온전히 수사의 혼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강성익은 왜 죄 없는 김여성을 죽인 걸까요? 범행 이유는? 강성익이 말한 범행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해할 의도도 없었고요. 나는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난 오줌 싸다가 그냥 오줌 줄기 털라고 이래 털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이래 고개를 돌렸는데 소리 지르고 사진 찍었다 그러고 신고한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해할 의도도 없었고요. 나는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아니, 가만히 산속에서 오줌 싸고 있는 남자한테 피해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서 느닷없이 소리 지르고 오줌 누고 있는 남자 사진 찍고 신고하겠다면서 난리를 쳤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이게 가능한가요? 산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랑 이 남자밖에 없는데 이 남자가 산속에서 오줌을 싸네? 놀래가지고 오줌 싸고 있는 남자한테 다가가서 내가 당신 오줌 싸는 거 다 찍었어요. 신고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길거리 골목에서 노상 방뇨하는 아저씨들 봐도 여자들은 놀래서 긴장되고 막 여러가지 좀 그래서 바로 피해 돌아갑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몰라. 그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뻔뻔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죄예요. 그 여자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초창기 강성익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도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니까 경찰은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성폭행과 관련된 질문을 한 3개 정도 했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야, 너 계속 거짓말하는 걸로 나와. 진실을 얘기해, 진실을.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당연히 강성익의 모든 말은 거짓말, 진실은 이랬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김여인은 7월 11일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여행 온 거예요. 김여인은 여행 첫날 올레길 1코스를 돌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비가 오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오전 7시쯤 올레길 1코스를 돌아보기 위해 숙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동 중 7시 38분경 인터넷 접속을 합니다. 자신이 갈 올레길 코스나 여행에 관한 여러가지 검색을 해봤겠죠. 그렇게 올레길 1코스 말미오름 입구에 도착한 김여인. 이때의 시각은 오전 8시쯤. 그런데 같은 이 시각, 같은 장소에 강성익도 함께였습니다. 이 입구에서 김여인을 발견하고 너다. 범행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김여인 주변을 계속 맴돈 거예요. 실제로 김여인과 강성익 올레길에서 한 4번 정도 마주쳤었대요. 그 이후에 김여인보다 먼저 자신이 샛길, 지름길로 해서 올레 1코스 중간 지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김여인은 오전 8시 12분경 다시 인터넷 접속을 합니다. 올레길을 오르며 이것저것 검색을 했겠죠. 그렇게 50분 뒤 올레길 1코스 중간 지점에 미리 와 기다리고 있었던 강성익. 김여성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나무 뒤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여성 엄청 강하게 반항한 거예요. 이거 놓으라고, 신고할 거라고. 그래서 목 졸라 죽인 겁니다. 이때 느꼈겠죠. 계속 신고하겠다고 하고 핸드폰 찾으려고 하고 기분 나빠. 신고 못하게 저 손목도 잘라버려야겠다. 실제로 강성익의 집과 사건 발생 장소인 올레길 1코스까지의 거리는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즉 강성익은 이 올레길 코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죠. 외지인들이 단체로도 왔다 갔다 했겠지만 홀로 올레길을 오고 가는 외지인 또한 많이 봤을 거고 시간대별로
아침에는 거의 보통 나이가 이런 사람들이 혼자 많이 오는구나. 점심때는 내가 보니까 단체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네. 저녁에는 가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찰을 돌기도 하는구나. 범행하기 좋은 시간은 오전 시간대가 좋겠다. 경찰은 이 발견된 피해 김여성의 이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사건 당일 이 피해 여성이 올레길을 오르다 변을 당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는 이 강성익을 쾌락형 살인범으로 사이코패스로 보인다는 말까지 했어요. 숨진 김여성의 부검 결과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강성익은 어떤 삶을 살아온 인간인 걸까요? 원래 강성익이 과거에는 외항 선원이었대요. 사건 당시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팔순 노모를 돌보는 완전 효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강성익의 노모가 우리 애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 얼마나 심성이 곱고 착한 앤데 엄한 사람 잡고 있는 거라고 막 얘기했었대요. 이웃 주민들 역시도 너무 착한 남자였다고. 하지만 사람 속은 정말 모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강성익은 2008년도에 특수 강도죄로 3년형을 받아 깜빵 생활하고 나왔던 전과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효자고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완전 두 얼굴의 범죄자인 거예요. 실제로 한 전문가는 옛날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이 사건 역시 강성익이 한 거 아닌가? 강성익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이 사건 역시 제가 다룬 적이 있고요. 옆에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사건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건과 강성익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강성익은 전혀 모르는 이 김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또 반항하니까 살해까지 하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 살인마에 대한 법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성익이 신청한 거예요. 변호사와도 이런저런 얘기한 후에 결정한 거일 텐데 살인이냐 강간살인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단 말이에요. DNA나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빼고 나는 살해만 했어.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성익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살인만 했다.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죽였다. 이런 말 했던 건 경찰이 하도 이렇게 말하라고 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였지. 실제로는 나 성폭행하려는 마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간살인 아니에요. 피해자 옷이 벗겨져 있었던 건 그 유기하는 과정에서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23년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강성익이 재판부를 향해서 나는 강간하지 않았어 이 새끼야 삐삐삐삐 판사를 향해서 욕을 해가지고 감치명령 20일을 따로 받았었다고 해요. 여튼 결국 징역 23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올레길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였어요. 그런 곳에서 이런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제주도 측에서는 방범용 CCTV는 물론이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본인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어플도 있다고 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누르면 경찰이나 구조대가 출동하는 거죠. 거기다가 위급 상황에서 호출할 수 있는 단말기도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행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전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가시는 분들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본인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핸드폰 어플 그리고 호출이 가능한 단말기 꼭 알아보시고 챙겨 다니시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23년형을 받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